됐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한 80초 정도 보여드렸는데 저도 요거 살짝 편집하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처음에 편집할 때에 비해 가지고 컬러가 조금 더 마음에 들도록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S1H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로 이 녀석인데 나온 지는 거진 한 5년 정도 됐죠. 출시 가격은 대략 500만 원이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나온 지 5년 만에 200만 원까지 중고가가 떨어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이 가격이 엄두가 안 나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 카메라가 가성비가 넘친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카메라가 된 거죠. 자, 카메라의 어떤 기본적인 리뷰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은 이미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 올려주신 영상이라든가 자료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이걸 한 2년, 3년 정도 사용을 해봤고 그 2, 3년 정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 제 경험에 의한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 카메라가 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가 아니에요. 메인은 소니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S5 마크 II 같은 것들은 이렇게 아예 그냥 세팅이 돼가지고 딱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 S5 마크 II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파나소닉도 쓰긴 하는데 그 기타 등등 카메라들이 많아가지고 얘가 좀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어요. 제일 큰 이유는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이거 꼴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추가 배터리가 없으니까 쓰기가 애매하고, 거기에 남는 렌즈들 세팅되어 있는 카메라에 딱 달려 있는 그 렌즈를 빼면은 남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 2405 F4짜리 하나 이렇게 딱 달려 있는데 꼴랑 요게 다예요. 그래서 요거를 A캠이나 B캠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장비함에 넣어놨다가 어디 출장을 나가거나 뭐 카메라들이 다 뭔가 작업에 투입이 되고 나면은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사용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요걸로 뭔가 길게 촬영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꺼내가지고 써봤는데 이 카메라가 이렇게 좋았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찾아봤던 거예요. 일단 앞쪽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L 마운트 렌즈예요. L 마운트는 파나소닉 그리고 라이카, 시그마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개의 회사가 다 L 마운트 렌즈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정품으로 나오는 렌즈들은 좀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에요.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 L 마운트 렌즈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다행히 시그마가 있어가지고 시그마가 적절한 가격의 렌즈를 뽑아내고 있어가지고 그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마운트 자체가 미러리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댑터를 장착하면은 예전에 DSLR에서 사용하던 렌즈들 있죠. 그거를 다 여기다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미러리스 렌즈들을 여기다 장착하기에는 나름 이 L 마운트 렌즈의 깊이가 좀 깊어가지고 못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러리스에서 가장 호환성이 높은 마운트 그러면 의외로 니콘 마운트가 장래가 좀 밝은 편이에요. 그게 이 이미지 센서에서부터 마운트까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니콘 마운트가 좀 그런 면들이 있고, 뭐 이건 참고적으로. 자,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L 마운트가 최신의 렌즈고, 그리고 나름 저렴하게 판매되는 시그마도 있고, 그래서 선택하시기에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L 마운트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S1H는 이 렌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토 포커스예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가지고 오토 포커스 켰고요. 오케이. 자, 포커스를 누르면 삐빅거리면서 포커스 잡겠죠? 자, 멀리, 와, 가까이. 이렇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포커스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을 촬영할 때 그 포커스 기구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사진에서의 포커스에는 뭘 지적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훌륭한데
C로 바꿔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레코더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포커스 맞췄는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왔다 갔다 거리거나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안 움직여. 그것 때문에 영상 하시는 분들은 S1H에는 오토포커스가 없다고 생각해라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로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는 어마무시한 포커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뛰어난 포커스를 보여주는데, 동영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배우를 촬영하거나 이럴 때는 포커스가 거의 의미가 없어요. 마치 시네마 카메라처럼.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시네마 용도로 그렇게 촬영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죠. 사실 저도 이제 그 촬영이라는 걸 시작한 지 한 25년 되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느껴져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 수동으로 포커스 잡으면 되잖아. 그런 것들이죠. 렌즈가 뭐 5.6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두워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두우면 조명 갖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촬영하면 되잖아. 아니면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중에서는 12800으로 촬영해도 노이즈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는 카메라들이 있죠. 그런 카메라를 이용하면 되잖아. 그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짬밥이 좀 쌓이다 보니까 해결책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굳이 단점이라고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초보분들은 혹은 장비가 없는 분들은 그건 단점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단점을 잘 못 느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AF 기능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 같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죠. 그게 뭐냐면은 손떨림 보정 기능이에요. 이 파나소닉 카메라들이 굉장히 손떨림 보정 기능이 훌륭해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손을 막 이렇게 떨어도 이 손떨림 보정이 작동을 해서 영상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영상용으로 만들어진 기능이 아니고 사진용으로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곳을 지향하면서 흔들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진용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일 때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그 프레임을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화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잘 잡고 있다가 거기서 툭 튀겨 가지고 다시 잡는 기분인 거예요. 소니 같은 경우에 그런 촬영을 해도 손떨림 보정이 크게 무리가 없는데 파나소닉이 조금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계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슬라이더라든가 뭐 이렇게 로봇 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올려놓고 촬영을 해보면 그런 특징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들고 촬영하는 건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실 텐데 뭐 크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기계에다 장착해 가지고 촬영하실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그 촬영 포맷, 이 해상도 그런 거에 관한 부분이에요. 얘가 6K 24p 30p가 되던가요? 그 RAW 촬영을 할 때 5.9K 30p인가? 이게 저도 그런 숫자를 이제 외우지를 않으니까 헷갈리네요. 6K에서 24p 촬영이 되고요. 4K에서 60p 촬영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4K에서 60p 촬영을 할 때 1.5배 크롭으로 들어가요. 1.5배 크롭. 야, 이 풀프레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좀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슈퍼 35를 많이 쓰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슈퍼 35로 지금 찍고 있고요. 저것도 슈퍼 35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35로 찍는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분상 풀프레임으로 30p 찍다가 60p로 갖기만 하면 이만큼 날아가니까 손해를 본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슈퍼 35가 거슬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RAW 촬영을 저는 많이 해요. 이 카메라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그거였어요. 아마 출시 초기에는 RAW가 여기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 카메라에는 RAW 출력 기능이 있어요. 이
HDMI 타입 A로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닌자로 뽑아내가지고 녹화를 하거든요. 닌자에다가 프로레스 그 RAW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닌자로 넣어가지고 녹화를 하면은 프로레스 RAW에서 모든 기능을 지원을 해줘요. 야, 근데 저는 이제 맥을 잘 안 쓰고 윈도우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맥을 쓰려고 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 문제가 프로레스 RAW라는 게 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만들어진 포맷이라서 맥이라면은 굉장히 사양이 떨어져도 엄청 자연스럽게 편집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윈도우에서 프로레스 RAW를 사용을 해보면 버벅일 때가 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사양이 높은 윈도우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레스 RAW를 다룰 때는 이제 맥으로 가가지고 맥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RAW가 놀라운 게 로그라든가 이런 걸로 촬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루미트리 그래프를 보면서 색상을 조금 만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에 이렇게 돼 있다가 255 제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촬영된 결과를 딱 봤는데 255 근처에서 일자로 이렇게 선이 쫙 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전부 다 하이라이트 이상 올라가서 오버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뭐라 그래? 휠을 돌려가지고 위에 걸 이렇게 쭉 끌어내려도 일자로 이렇게 오버났던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프로레스 RAW로 이렇게 딱 오버가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돌려가지고 쭉 끌어내리면 이게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 사이드부터 엉켜있던 실이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던 선이 이렇게 사이드부터 이렇게 풀려가지고 내려오면은 그게 다 펴져요. 그거 보면은 이거 14스텝 RAW거든요. 14스텝도 상당히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보통 시네마 RAW로 해가지고 레드를 사용을 하는데 16.5스텝인데 얘가 14스텝이라도 별로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와. 결국에는 RAW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근데 솔직히 추천하기 힘든 게 4K 60p 촬영을 RAW로 이렇게 하면은 2테라짜리 SSD로 2시간 촬영을 못 하죠. 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쌓이다 보니까 용량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RAW 촬영은 필요할 때만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게 어쨌든 화질을 추구하게 되면은 용량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요. 뭐 레드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이 좋은 화질을 챙기려면은 진짜 스토리지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깨지니까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대충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타 등등 이외에 사용하면서 느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사진이에요. 얘는 사진기처럼 생겼잖아요. 진짜 괜찮은 사진기 같은 느낌을 줘요. 저도 이제 사진으로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사진기 같이 생긴 얘가 굉장히 익숙하기는 한데 근데 2400만 화소급이에요. 좀 장난감스러운 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막 스마트폰도 1억 화소가 나오죠. 스마트폰 1억 화소 그거 뭐 의미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 있어요. 스마트폰 1억 화소도 쓸 때가 있고 얘 2400만 화소도 쓸 때가 있는데 역전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같은 예전에 똑딱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했을 카메라들이 얘보다 화소가 훨씬 높아요. 참 애매해요. 이제 뭔가를 얘기할 때 A는 A고 B는 B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 혼돈의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사진용 카메라로서 화소는 좀 작은데 그런데 그냥 웹용이나 이 서브용으로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러리스다 보니까 전자식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고 화소도 조그맣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면 이걸 사진용 카메라로는 절대 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를 자동차에 붙여가지고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차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 달리면서 뭔가를 촬영을 하는데 이 레코드 버튼을 무선으로 이제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너무 파나소닉 무선 너무 잘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또 날 위해서 해달라 그래도 좀 애매하잖아.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 옛날 기계에 그런 그 자국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엄청난 게, 제가 알기로 이 S1이라든가 S1H가 이게 3000mAh급 배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3050인가 그럴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 미러리스 중에서는 제일 큰 배터리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배터리 하나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도 한계는 있는 법이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더미 배터리 이렇게 꽂아가지고 다른 배터리 큰 거에 연결을 해서 촬영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한번 중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꽂아보려고 딱 꽂았는데 이 배터리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딱 뜨더라고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넣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카메라 회사들이 그 뭐랄까요, 배터리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넣는 기능들이에요. 모든 카메라들이 이 비품이라든가 어떤 다른 전원을 넣었을 때 이 입력을 허용하지 않는 것들은 카메라 회사에서 이 정품 배터리를 팔기 위해서 막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뚫어 보겠다고 막 변압기 사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되게 귀찮더라고요. 다 버리고 지금은 이쪽에 타입 C로 요거를 이제 구동을 시키는데, 타입 C PD 충전 25W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충전도 동시에 가능할 정도로 요 타입 C라든가 배터리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정도면은 쓰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이 자세한 정보라든가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냥 검색해 보시면 진짜 많아요. 5년이나 된 카메라라서 이 카메라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면은 확신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고가가 2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FX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비쌀 때 이렇게 보니까 한 540만 원 했었는데, 요즘에 중고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막 420만 원, 400만 원 막 이래요. 이거 2배를 받아요, FX3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얘는 크기도 크고 이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결과물도 훌륭하고 렌즈도 L 마운트 말고 어댑터 이용해 딴 거 다 꽂아 놓으면 그런 것들도 훌륭한데, 중고값이 너무 저렴해졌다는 점이 매력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시네마 카메라로도 그렇게 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고값이 저렴한 카메라라서 추천해보고 싶은 그런 카메라가 S1H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